자, 염색체 구성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데 결정한 모든 유전 정보를 통합해가지고 유전체라고 하죠. 유전체는 고유한 수와 구조의 염색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같은 케이스는 어, 체세포죠. EN에 들어있는 어떤 그 염색체 수가 46개인데 모두 다 선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보이는 대장균처럼 이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핵세포들은 핵이 없죠. 그래서 하나의 원형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뭐 콜레라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개고 콜레라 같은 경우는 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여하튼 원핵세포의 염색체는 진핵세포와 다르게 염색체 구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질 표면에 핵양체 형태로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DNA의 꼬인 루프 보입니까? 여기 DNA의 꼬인 루프가 보이죠? 이런 꼬인 루프들이 스캐폴드랑 어떤 골격을 갖출 텐데 포나선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중나선에 어떤 꼬인 부족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많이 꼬여서 심하게 이제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를 슈퍼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슈퍼코일들이 실제로 어떤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골격이 돼서 어떤 이 핵양체의 어떤 구조의 부피가 작아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세균의 크기가 이렇듯해야 이 대장균의 길이가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여기가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2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 이제 뭐 그 DNA를 집어넣으려면 많이 꼬여야 되겠죠. 근데 이게 슈퍼코일링 되면서 루프를 만들면서 골격을 만들어 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균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게 대표적인 원핵세포의 DNA거든요. 자, 구조를 보면 일단 핵이 없죠. 세포질에. 그리고 세포 소기관도 없습니다. 있어봐야 리보솜. 핵양체 형태의 DNA가 이렇게 슈퍼폴딩 돼서 스캐폴딩 되어 있고 원형질 막, 세포막이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미드라는 DNA가 보이네요. 조그만 한 개만 있는 두 개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다그마한 DNA가 존재하는데 많은 박테리아는 어떤 이 스캐폴딩 되어 있는 주 염색체 DNA를 제외하고 이런 작은 원형의 플라스미드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DNA는 독립적으로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뭐 박테리아가 분열할 때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런 플라스미드 DNA를 안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자, 플라스미드 하나는 단지 뭐 몇 종류의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만 갖고 있는 게 작아요. 갖고 있고 이런 유전자들은 일반적으로 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박테리아가 특정 생활 조건이나 생장에 필요할수록 도와주는 어떤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외부로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일부 플라스미드는 박테리아, 그러니까 이게 A라는 박테리아가 있으면 B라는 박테리아랑 이렇게 접합을 해요. 접합을 해서 이제 유전자를 교환하는 역할도 이 플라스미드 DNA가 합니다. 그래서 B에는 없었어요. 이 플라스미드 A-라는 게 없었는데 접합을 해서 B라는 세균에다가 A-라는 플라스미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자 그리고 플라스미드는 항생제 등의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뭐 전달하거나 교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플라스미드 DNA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래서 박테리아 사이에 어떤 전파를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자, 플라스미드 DNA 크기가 작고 많이 복제할 수 있어요. 쉽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 툴로 이용하죠. 유전자 재조합의 어떤 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반체라고 해요, 운반체. 운반체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진핵세포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진핵세포, 간기 때는 염색질 형태로 존재하죠. 자, 중기 때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막대기 모양의 염색체가 보이네요. 그리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 이제 우리가 진핵세포에서는 염색체의 구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세포 주기에 따라서 그 길이와 형태와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자, 간기에는 DNA와 단백질의 어떤 복합체인 염색질이 핵 전체에 퍼져 있는 느슨한 형태로 있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세포 분열할 때는 고도로 응축된 막대기 모양 형태로 해서 쉽게 이동하도록 세포 분열 시 이동하도록 길이가 짧아져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는 DNA가 복제될 수 있도록 응축되었던 DNA가 또 풀려 있어야 되거든요. 느슨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어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긴 DNA, 선형의 DNA 분자가 세포 주기에 따라서 적합한 형태로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 때는 DNA가
복제되거나 아니면 DNA는 정보가 전사되어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려면 형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10나노미터 섬유가 있고 30나노미터 섬유가 있어요. 30나노미터가 더 우측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색체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부르는데 진정 염색질하고 이질 염색질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진정 염색질이 대략 한 10나노미터 정도 꼬임이라고 본다면, 응축이라고 본다면 이질 나노미터는 30나노미터 정도의 어떤 응축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 염색질은 느슨하게 풀려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DNA를 복제하거나 아니면 염색질 부위에 있는 유전자를 뽑아서 전사를 일으켜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즉 진정 염색질에서 전사를 거쳐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느슨하게 좀 풀려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질 염색질은 그냥 뭐 색을 주기에 상관없어. 그냥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유전자가 발현되거나 뭐 복제되거나 그런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응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감기 때 이렇게 고도로 우측에 있는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말단 부위죠. 말단 소체라고 하는 게 텔로미어 부분과 중심체 이 부분, 중심체 부분, 이 부분에서 어, 유전자가 거의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응축되어 있어요. 이질 염색체 형태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0나노미터가 이질 염색체고, 얘가 이제 진정 염색질이다. 이렇게 이 응축 정도가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핵세포에서의 어떤 염색의 구조가 전혀 다르죠. 세포 주기에 따라서 어떤 모양과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또 사람의 성염색체는 또 원핵생물과 완전 다르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는 이게 지금 XY가 있지만 여자는 또 XX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XX 염색체 크기가 모양이 다르죠. XX 암컷은 XX, 수컷은 XY 이것처럼 이거는 수컷이겠죠. XY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성은 남성과 달리 X 염색체를 두 개 갖고 있어요. 두 개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남자보다 두 배로 유전자가 발현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유전자의 어떤 양적 보상이라고 보는데 자, 이걸 보면 활성화된 염색체, 활성화되지 않는 염색체를 바소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발생 초기에 X 염색체 하나가 무작위로 이질 염색체로 구조가 변해요. 지스트라는 RNA가 발현되면서 이런 완전히 고도로 응축된 이질 염색체 형태로 바꿔버려요. 이질 염색체. 그래서 발현 자체가 되지 않도록 불활성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도 X염색체 하나만 랜덤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결국 여성과 남성의 체세포에는 X염색체 하나만 발현되어서 서로 발현되는 유전자의 양이 같아지게 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죠. 남자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한편 남자 갖고 있는 Y염색체는 대부분 이질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수의 유전자만 발현됩니다. 발현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적인 부분이고 좀 새롭죠?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히스톤 단백질을 볼 텐데요. 히스톤 단백질의 종류는 H1, H2A, H2B, H3, H4 다섯 종류가 있어요. H1은 링킹하는 히스톤 단백질이기 때문에 H1을 제외하고 나머지 2, 3, 4의 단백질은 진화 과정에서 아미노산 서열이 거의 비슷해요. H2, 3, 4는 거의 비슷해. H1을 제외하고. 자,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히스톤 단백질은 아미노산 가운데 리신, 아르기닌, 리신이 양전하를 띠거든요. 그렇죠? 플러스를 띠는 아미노산. 이런 플러스를 띠는 아미노산의 비율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미노산 수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꽤 크죠.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의 정기적 특성이 플러스니까 DNA 인산당 골격이 띠고 있는 DNA가 띠고 있는 정기적 특성이 마이너스거든요. 즉 어떻게 됩니까? 요 한 덩어리를 뉴클레오솜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생원에서. 그러면 이 뉴클레오솜을 만들 때 히스톤 단백질과 이 DNA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어떤 정기적 특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화작용을 일으켜서 안정된 염색체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즉 이런 결합들을 끌어내려면 오히려 리신과 아르기닌의 어떤 양전하의 성향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쭉. 자, 이렇게 이제 그 뉴클레오솜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봤고, 다음 봅시다. 다음 보면,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어, 이제 1974년 험버그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DNA의 DNA 분해 DNA 분해 요소를 처리해서 염색질에다가 DNA 분해 요소를 처리해서 아가로스 계열을 이용해서 전기 운동시키면 어떤 규칙적인 크기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보면 결국은 여기 앞에서 보면 이 누클레오손 1과 2를 연결 DNA에서 이제 H1이라는 링킹 단백질이 물고 있고 이렇게 이제 연결 단백질이 이렇게 두 개를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누클레오손 덩어리를 즉 DNA 분해 요소는 DNA를 분해해 버리는 거니까 이게 부러지면 이 조각이 딱 떨어질 거 아니야, 분리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랜덤으로 DNA 분해 요소가 이제 이 절단 부위를 작용할 텐데 요 뉴클레오솜 한 덩어리의 어떤 크기가 DNA 어떤 크기가 200 베이스 페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를 잘리면 요 크기는 200 베이스 페어가 될 거고 여기하고 요 하나를 건너뛰고 여기를 자르면 400 베이스 페어가 될 거고 또 여기를 하나 건너뛰고 여기 자르면 600 베이스 페어가 될 거고 또 건너뛰고 여기를 자르면 800 베이스 페어가 될 거고 다 200 단위로 이렇게 덩어리가 이제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페어가 크면 클수록 떻게 됩니까? 이동 거리가 짧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진하다는 얘기는 이 조각이 많다는 뜻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그렇죠? DNA 차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기를 보여주면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할 텐데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동의 속도가 좁고 느리고 이제 크기가 작으면 빨리 이동하니까 이쪽에 많이 몰려 있겠죠.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분리가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실험의 결과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클레오돔의 전기 용동의 분석 결과를 보면 최소한 분리된 뉴클레오솜의 중심 일자 요 하나가 대략 2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고 그 지름이 대략 11나노미터 정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실험의 결과로부터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규칙적인 복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DNA 분해 요소에 의해 무작위로 분해되지 않고 규칙적인 양상으로 분해된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가적 시험을 통해서 DNA는 약 200 염기쌍마다 단백질과 규칙적인 구조를 한다. 즉, 200 염기쌍마다 히스톤 단백질의 어떤 꼬임이 있더라. 즉, 누클레오솜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을 1974년에 밝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H2, H3, H4의 각각 두 분자씩으로 구성된 히스톤 단백질 핵심 입자는 누클레오솜을 만드는데 대략 이거를 감싸고 있는 DNA가 147 염기쌍의 길이의 DNA가 이 입자의 주위를 감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147, 예를 들어 떼내버리면 여기 나오죠. 147. 자, 그리고 이제 연결 히스톤이라 불리는 H1 히스톤 단백질이 핵심 입자를 감는 DNA 매듭 부위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를 크로마토조움이라고 그래요. 크로마토조움.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H1이 히스톤인 이걸 딱 잡고 있는 거죠. 이거를 크로마토조움이라고 합니다. 크로마토좀이라고 그래요. 크로마토좀. 세포분열 중기 염색체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염색질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매우 단단하게 꼬여 있는 걸 보여요. 근데 그때의 평균 직경이 30나노미터니까, 이게 이제 이질 염색질 직경이구나 하는 걸 또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염색질의 어떤 구조의 변화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염색질의 어떤 움축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패턴이 바뀌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자, 우리가 광학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요 마지막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학현미경으로 염색해서 뭐 아세트산 카민이나 올세인 같은 염기성 시약으로 즉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플러스 차지를 띠는 염기성 시약으로 염색체를 염색해서 보면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대략 이 지름이 140 나노미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DNA가 염색체로 만들려면 대략 10나노미터 이런 뉴클레오솜, 폴리뉴클레오솜 덩어리들이 연결 DNA에서 연결된 기본적인 구조가 대략 한 10나노미터가 되고 이걸 이제 폴리뉴클레오솜이라고 그러고 애들이 조금 더 응축되면 즉 30나노미터의 섬유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좀 많이 응축된 상태고 이 상태로 이제 존재하고 활성화된 상태, 불활성화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진정 염색질과 이질 염색질로 구분했었죠. 진정 염색질은 활성화 상태, 이질 염색질은 불활성화 상태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활성화 상태는 어떤 DNA 유전자를 전사시켜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부위고 불활성화된 상태는 발현되지 않는 부위다. 그래서 동원체 부근에서는 이런 이질 염색질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걸 좀 종합해서 총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DNA는 결국은 수많은 DNA가 존재하는데 이 DNA의 어떤 구조는 세포 주기에 따라서 응축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거기에 관여하는 게 히스톤 단백질과 DNA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30나노미터가 70나노미터가 되고 70나노미터가 140나노미터가 되고 염색질이 140나노미터의 막대기 모양이 됐을 때 관련 단백질이 컨덴신 단백질이었죠. 복습해보면 컨덴신이 인산화되면 이제 더 많이 응축됐었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요건 잘 지금 아직 이 과정 디테일하게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30나노미터의 염색질 섬유를 이제 구성한 다음에 30나노미터 섬유들이 이제 조금 더 응축되잖아. 70나노미터. 그렇죠? 이렇게 더 섬유들이 세포 분열 중계 관찰하는 염색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콘덴신 단백질이 관여하는 부분은 밝혀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응축되는지 이 일련의 과정들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복제된 염색 분체는 중앙에 비스톤 단백질로 구성된 기본 골격이 있으므로 DNA는 이 부위에서 매우 많은 수의 고리 모양으로 뻗어져 나온다. 이런 걸. 그래서 이제 그 동원체 부위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염색체의 어떤 구조, 그리고 세포 주기에 따른 염색질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